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역발상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동아시아 대중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 8부로 기획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자, 김세호 PD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아이고. 네. 본인은 그렇게 말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편집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편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못해도 하여튼 2번. 조금 제가 게으른다 하면 1.5배 정도를 하기 때문에 총 3번을 제가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뭐 전문가겠네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들으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나가서 저하고 똑같네요. 이게 그리고 또 이름이 일단 안 외워지면 이게 기억이 안 남는 거 같아요. 이름이 일단 외워져야 이게 딱 곡하고 뭐 노래하고 매칭이 되는데. 그렇죠. 자, 신현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대중음악 전문가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좀 목소리를 까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까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마지막이고. 오늘 뭐 제가 좀 제일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뭐 상하이의 대중음악. 이주인 씨가 선곡을 많이 해서 저는 중국 음악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작아서 그래서 다음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시아 대중음악 전문가. 저보다 더 전문가. 소개까지 해주시려고. 네, 이주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상해 얘기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상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출연료는 어떻게 안 될까요? 출연료로. 상해 한번 뛰나요? 가능할 수도 있죠. 제가 홈쇼핑 보니까 29만 9천 원짜리도 있던데. 아니 그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그 트로트 가수들이 배 타고 크루즈 타고 뭐 어디 가는 거 있잖아요. 이주인 선생과 뭐 신현생 함께하는 뭐 이런 5박 6일, 5박 7일짜리 패키지 뭐. 근데 제가 그쪽 업계를 약간 알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멀리 안 갑니다. 대부분 크루즈면 멀리 가봤자 청도, 칭다오 정도고 대부분 웨이하이 갔다가 오고 그런 거예요. 상해도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가야지요. 그리고 노래도 뭐 그냥 우리 두 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제목이 강남 악도 상하이 남방의 야곡 이건데 상하이 하면 트위스트 아닌가요? 물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자동적으로 떠오르긴 하겠죠. 하지만은 상하이는 그보다 훨씬 풍부한 음악적인 자산을 정말 동아시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그렇고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강남 악도라는 말이 정말 뭐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곡 뭐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곡은 계속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말. 진아. 진아가 그냥 대놓고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시나노 요루. 그러니까 진아의 밤.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굉장히 지금도 유명해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꽤 오래전에 어디서 술 한잔 자시고 오셔가지고는 이걸 흥얼흥얼 하시는 그때 말은 안 했지만 되게 놀랬거든요. 이 노래가 41년생 한국인 남성한테도 이렇게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는 노래구나. 저는 41년생 한국인 남성이 그 노래를 흥얼거린 것보다 그의 아들인 72년생 한국인 남성이 그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정확히 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저도 그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시나노 요루는 당시 일본에서 그야말로 빅 히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같은 제목을 그대로 따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나노 요루라는 노래는 영화하고 원래는 관련이 없는데 워낙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영화계에서 이걸 갖다 쓰자. 그래서 시나노 요루라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셨던 거죠.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가 히트하니까 미워 미워 미워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것도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잊혀진 계절은요? 잊혀진 계절도 영화로 만들어진 거. 맞네요. 사실 그런 게. 우리나라도 많죠. 많이 있죠. 하여간 이 노래가 이제 일본 가수 와타나베 하마코라는 가수의 노래로 발표가 됐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죠. 신윤주 선생님이 그 이른바 30년대 중반 이후 45년 요 시기에 가장 유명한 일본 여가수 셋을 들자면은 아와야 노리코, 후다바 아키코, 그다음에 와타나베 하마코 이렇게 셋을 들 수 있을 정도로 당대 인기 가수고 이 와타나베 하마코는 시나노 요루를 비롯해서 좀 중국 느낌이 나는 그런 히트곡이 많은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비단 이때만 이랬던 게 아니라 50년대에 와타나베 하마코의 또 다른 히트곡으로 그 샌프란시스코 노래도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노래도 그래서 하여튼 중국, 일본에서 중국풍, 중국 멜로디 하면은 바로 와타나베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될 만큼 일본의 백설이 그런 맛도 있죠 진짜.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유명한 가수인데 사실 이분이 순일본 이거 너무 좀 인종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혼혈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이런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면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 듣고 보면은 그냥 일본 가수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적인 영화 시나노 요루는 지난 시간에도 한참 얘기 나왔던 그 리샹란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노래 모두 이런 그 중국 이 당시에 일본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일종의 뭐 텍스트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작품이죠. 예. 자, 그러면 음악을 좀 들을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예.
자, 진아의 밤. 예. 네. 근데 일단 그 강남 악도 상하이잖아요. 예. 오늘 제목이. 일단 상하이란 도시의 뭐 성격이랄까요? 아니면 뭐 이 당시 어떤 뭐 지위? 뭐 이런 걸 한번 먼저 좀 짚어보면 또 어떨까 싶은데요. 뭐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예. 뭐 또 제가 그런 말을 또 해야겠죠. 예. 상하이는 사실은 별로 역사는 없는 도시죠. 거대한 중국 역사 전체와 비교해 예. 보면 예. 이름이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곳이니까 항구 도시로도 별로 중요한 곳은 아니었는데 예. 근대 이후 그쪽이 항구로 개발돼서 근데 근대 도시죠. 도시인데 사실 그쪽의 주요 도시는 흔히 말하는 소주, 항주고 중국에서 강남 그러면은 네. 양자강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장수, 절강, 장수저장, 그러니까 강소, 절강성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자강 남쪽을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절강성, 강소성 이쪽에 강남, 복건성 쪽은 민남, 그쪽 광동성은 영남 불러요. 네네. 네, 강남, 민남, 영남. 네. 그 밑에 중국 아니지만 월남. 네. 그러니까 남방 그러면은 저를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쪽이다. 예. 그리고 중국은 이제 화남이란 말 쓰잖아요. 예. 화북, 화남. 근데 상하이 쪽은 또 화동 부르는데 그건 뭐 그쪽에서 쓰는 지방 이름이고 강남 그러면 이제 이쪽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들을 노래 제목만 미리 얘기하면은 소주 야곡. 소주 항주의 그 소주. 예, MC는 물론 그 예. 소주하면 먹는 맛있는 소주냐. 예. 그러니까 소주 항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하여튼 제 애초의 질문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하이의 도시의 어떤 성격이랄까 제가 지위. 약간 네, 좀 옆으로 갔는데 예. 상하이는 이제 그 비즈니스 도시죠. 비즈니스 도시. 경제와 무역의 도시가 됐고 지금도 상하이는 이제 중국의 최대 도시죠. 그렇죠. 네. 당시 상하이에 부르던 명칭은 마도. 마술할 때 맞죠. 마술, 마귀 할 때 맞자. 그러니까 좋은 때 나쁜 때 다 있는 거예요. 마법적이라는 뜻도 있고 네. 좀 무시무시한. 좀 복마전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반면에 베이징은 제도. 제국의 수도. 그다음에 광주. 네. 광주는 요도. 근데 광주는 약간 좀 이제 홍콩이 생기면서 홍콩의 요도가 되고 광주는 약간 좀 밀리는. 어쨌든 이 당시에 상당한 그 국제 도시니까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끼쳤겠죠. 뭐 그런 얘기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조계제가 있었고 뭐냐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만 구분하자. 시기 구분을 하자. 37년에 중일전쟁 발생해서 샹하이를 일본이 점령을 하죠. 하죠. 그때를 고도. 샹하이는 고도가 되었다. 외로운 섬과 같은 외로운 섬이 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샹하이 점령했는데 조계제는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선전포고가 됩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샹하이는 이제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리고 41년 12월 이후에 진주만을 까면서는 샹하이에 일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묘한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거기 들어가니까 중국인들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41년 12월 이후에 일본군이 상하이 조계지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일본의 귀축 영미 되고 영국, 미국, 프랑스는 이제 짐 싸고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인들이 무주공산된 데를 점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상하이를 37년부터 45년까지 중간 41년 12월이 경계에 있는데 저거로 설명하려면 영미 식민주의자부터 그다음에 뭐 중국 공산주의자까지 다 있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부터 스파이까지 다 있었다. 갱단부터. 그 둘이 그리고 갱단까지 뭐 두웨이성 이런. 그리고 둘이서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마실 수도 있었고 같이 마시고 있을 수도 있고 첩보 전형 엄청났다. 그래서 두 영화만 얘기해 볼까요? 새끼. 그리고 이거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양조위랑 왕이보 아세요? 아이돌 그룹 유니크 멤버.
왕이보 양조위가 나왔는데 별 흥행을 못했어요. 왜 이게 저 중국 공산당의 어떤 첫 버전을 그린 뭐죠 그 작품이? 무명. 모르겠네요. 중국의 애국적인 작품인가요? 예. 그러면? 영화가 중계에서도 그거 소개하고 그랬는데 별 흥행이 안 됐어요. 근데 두 개를 보시면 새끼는 이제 국민당 계열 스파이고 무명은 좀 이따 얘기 끊을게요. 공산당 계열 관련 스파이전을 보는데 상하이는 그런 곳이었다. 예. 무지무지하게 화려하고 그냥 진짜 파리나 뉴욕을 방불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곳이자 뭐 영화 이렇게 쇼 이렇게 음악 그냥 난리가 아닌 곳이자. 네. 그리고 러시아인,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잔뜩 조선인까지도 곳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혁명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정말 급진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암약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마도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요염하게 차림을 한 여성의 스파이였다. 이런 갑자기 막 허벅다리에서 권총을 꺼내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 영화 같은 얘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네. 그런 배경이 있어서 이제 강남 악도 상하이.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 시나노 요루가 워낙 히트하니까 영화화됐다고 했잖아요. 뭐 사실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 영화 시나노 요루에 쓰인 노래가 있습니다. 뭐 삽입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 대목에서 실제로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이 영화 시나노 요루의 주인공이 리샹란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리샹란의 목소리로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중국인이고 그 남자 주인공은 당연히 일본인이고 처음에는 여주가 남주를 되게 싫어하는데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남주에게 이제 마음이 가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코스가 바로 소주의 명승지를 돌아다니거든요. 그 장면에서 여주가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근데 필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분위기도 참 옛날 영화지만은 화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이 리샹란의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곡 소주야곡을 두 번째 노래로 골라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리샹란의 목소리로 소리가 나오고 근데 음반은 내질 않았습니다. 리샹란이. 대신 음반은 방금 앞서 노래를 들었던 이 와타나베 하마코가 또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들을 곡은 영화의 이제 말하자면 OST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셈인 그 리샹란 버전을 들을 텐데 일단 뭐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보시죠.
소주 야곡. 예. 네, 진짜 뭔가 소주 한 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곡의 분위기가 아닌가. 소주가 보통 뭐 동양의 베니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운하가 많거든요. 운하가 많아서 그러니까 좀 저는 소주, 항주 다 가봤는데. 예. 항저우도 항저우, 수저우 가봤는데 우리가 중국의 전통이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족, 특히 송나라 때 뭐 절정을 이루었다는 그 중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려면 베이징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만주와 몽골의 청나라의 원나라, 청나라 이런 분위기고. 뭐 송나라나 명나라 이쪽 때 분위기는 아까 얘기했던 강남 이쪽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중국 문화에 매료되는 사람은 이쪽의 그 전통 문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대 중국 말고요. 그러니까 한문 할 때 한에 매료되는 사람은 이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주라는 이름을 잘 잡은 거라는 포인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곡이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안 끝나요. 마지막에 종지부가. 그래서 저 특이하게 들리더라고요. 특이하게 들리는 거고 뭔가 좀 가곡 같기도 하고 뭔가 리드라고 당시 불렀죠.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뭔가 헐리우드 영화 음악에 나오는 그런 노래 같기도 하고 당시 많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핫도리 류이치라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라는 게 그 느껴지고 그리고 리샹란이라는 가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매력이 10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음악적인. 저번에 들었지만 그 가사기시 듣고 그 스윙, 그 댄스 리듬 넘치는 그런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작곡가 손에서 뭐 시차도 거의 없는데 나왔다는 거죠. 이게 영화 삽입곡이잖아요. 그 영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근데? 원래는 일본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근데 일본 남자가 그래도 이해를 하고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감화 감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둘이 이제 잘 되는. 근데 거기에 또 이 중일 전쟁 그 시국이 그렇게만 가면은 그냥 남녀 로맨스로 끝나는데 시국이 또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뭐 일본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닌 거죠. 그거는 거꾸로. 당시 입장에서는 중일전쟁 기간 중이었잖아요. 이거 이제 정서상. 중국인 정서상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거를 제가 또 한 번 놀랬던 게 그 한국에서 제목이 뭐였죠? 한국 개봉 제목이 그 송가 황조론 하여튼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한국 제목이 송가 황조였나요? 한국 제목도 송가 황조. 같은 그게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세 자매 얘기지 않습니까? 송애령, 경령, 미령. 근데 이 영화 말미쯤에 이 노래가 나와요. 소주 야곡이. 그러니까 이 노래의 원래 지금 말씀드린 맥락상으로 보면은 일본군이 예컨대 뭐 그 심리전을 펼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감동을 하고 군인들이 잠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전투의 피로를 잊고 막 이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홍콩 영화인데 홍콩 영화라서 역사의식 이런 건 그냥 개나 줘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또 그랬습니다. 소주 야곡이라는 데서 이향란과 누구죠? 하세가와 가수가 그런 식의 연기를 했고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 중국의 몇 억 인구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알았겠죠? 그런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노래만 아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중국어로 번안도 누가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들을 바이홍이라는 가수인데 그러면 일본 노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군 임원공연에서 이 곡을 부를 수도 있는 실제 거죠. 했대요. 그런 말 해요. 저기 음악하는 사람 중에 멜로디란 건 깡패다. 그냥 가사만 바꿔 부르면 이게 이런 목적의 노래였는데 저런 목적의 노래가 돼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현실에서는 왕왕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 많이 방송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른바 노가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가 뭐 풍자로서 역할은 했잖아요. 네. 이런 건 이론적으로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어려운 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고민할 문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MC 고민만 하십시오. 고민만 MC도는 쾌도 난마 고민만 하겠습니다. 그 이른바 트로트 그 당시에 이제 뭐 유행가라고 불리던 뭐 고가 멜로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은 일본에서도 권장된 음악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거는 좀 이제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판단하던 시점이 30년대 후반에는 이미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30년대 벌써요? 그거 이른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30년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길게 보면은 만주사변 이후로 짧게 보더라도 중일전쟁 이후로는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 총동원, 국민 총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유행가 스타일은 그러니까 트로트 스타일은 맞지 않다고 배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조일석에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권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선 땅에 이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군국주의가 총력 체제여서 이런 퇴폐적인 분위기의 곡은 지양해야 한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식했다고. 식민 본국이 이식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적어도 제국주의 정부가 이식한 건 아니죠. 다음 곡은 좀 한동안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대만 노래를 대만 유행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불러볼까 하는데요. 한동안이 아니고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강남 악도 상하이이면서 남방의 노래라고 남방의 야곡이라고 지금 잡혀 있거든요. 대만은 어쨌든 남방 아닙니까? 만주는 북방이고 대만은 남방이니까. 그래서 이 1930년대 말 40년대 초 대만 유행가의 역사가 이제 조금씩 저물어 가던 무렵에 노래를 하나 골라봤는데 제목이 이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선곡에서. 남경야곡입니다. 소주야곡에 의해서 남경야곡을 듣는 건데요. 그 강남의 여러 도시 상해, 뭐 소주, 항주 있지만 또 빠뜨릴 수 없는 도시가 남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 수도, 남쪽의 수도니까. 중화민국의 수도였죠. 그렇죠. 명나라 초기 수도이기도 했고. 근데 이 노래를 저는 사실 제가 선곡한 건 아니었는데 이 노래를 저는 잘 몰랐고 근데 저보다 중국 대중음악, 대만 대중음악에 한 발 더 앞서 가고 계시는 신현준 선생님이 넣었으면 좋겠다. 관심만 많은. 어쨌든 뭐 듣고 보니까 동아시아 전체를 보는데 너무 지역적인 편중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사실 이 곡을 선곡한 데는 조금 더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작사자는 천따루라는 분인데 성조는 틀릴 것 같고요. 그 이분 이름 한번 나왔어요. 앞에서 나왔죠. 도무시대. 그때 제가 좀 길게 얘기하려다가 시간 오버돼서 말을 못했는데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그 산동이랑 베이징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때 하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그리고 대만 돌아와서 선발부대라는 문학 잡지에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인으로 시인으로 이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랬고 작사가로도 일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중국의 보통화를 알던 대만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는 45년 이후에는 별로 그 음악 활동을 못 하게 돼요. 장개석이 그 대만어, 민남어 쓰는 거를 금지해서 그런 얘기가 있고 작곡은 그 천추린이라는 분이 그 콜롬비아 레코드 이런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슨 문예부장하고 그런 분인데 직접 음반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데이치쿠예요. 일본 데이치쿠. 그러니까 그거의 지정 같은데 작곡자가 좀 이렇게 설이 엇갈려요. 이 사람이 직접 했다는 말도 나온 데도 있고 여성분인데 음악교사인 곽옥란 우리 식으로 읽으면 그 설이 엇갈려서 그래서 뒤져봤는데 정답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점은 알려졌는데 근데 그 곽옥란 설은 남경을 직접 다녀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다음에 근데 그 이후가 이제 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남경 야곡인데 나중에 장개석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경이나 북경이나 이런 지명은 다 금기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 내니까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제목 바꾸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남도야곡으로 남도야곡 애매모호하게. 근데 대만이니까 대만 사람들한테 남도 그러면은 주로 타이난 그렇게 되고 가사도 뭐 이러저러하게 또 뭐 바꾸라 해서 바꾸게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막 난도질 당해서 너덜너덜해지는 과정이 있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꽃마차가 꽃마차도 그런 경우고요. 노래하자 하르빈이 갑자기 노래하자 꽃소리 된 것 같은 정말 딱 들어맞는 케이스죠. 이것도 그런 경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당시 맥락보다는 1939년이면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새로운 음반 제작이 거의 사라지는 그럴 때인데 그때 제작된 거라서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한 레코딩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한국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이 작곡이나 작사에 참여한 거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조선 경우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히트곡까지.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냥 대부분의 가수가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좀 가수도 여성이고 죄송합니다. 작곡가도 여성이 별로 없는데 작곡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음악 교사였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처럼 대중가요랑 무슨 예술 가곡이 선명하게 구분된 시대는 역시 대만도 아니었다. 그것도 저한테는 보이는 포인트고요. 방금 핫도리 료이치 곡도 딱히 대중가요랑 예술 가곡 구분을 하기 힘든 곡 아니었나요? 그게 어떤 4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남경 야곡이 1939년에 만든 거잖아요. 난징 대학살이 몇 년도죠? 그게 중일전쟁 37년. 37년이 중일전쟁 되면서 상하이, 난징, 광동까지 점령을. 그러면 이때 이걸 만든 가사 서정적인 뭐 그런 가사인가요? 네. 이 남경 대학살 이런 걸 몰랐을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좀 생각하는 지금 건가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당시에 뭐 모든 학살이 바로 대만까지 알려졌을까? 라는 또 생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걸 관련성을 읽어내기 힘들지만은 뭐 모든 것이 이제 작가의 머릿속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만약에 뭔가 다른 어떤 단서가 있다면은 뭐 한번 그것도 근데 하여튼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릅니다. 작사가 천다루가 만약에 그 난징 대학살을 알고도 이렇게 가사를 썼다. 그러면 저는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 중국어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거는 대만어로 불렀기 때문에 대만어도 우리는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모르는데 숨은 뜻 이런 거는 저희가 숨은 뜻에 어떤 알레고리나 은유를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내기는 힘들죠. 대만 연구자들이 할 일이죠. 근데 방금 소주 야곡이 소주 40년이고 남경야곡이 39년이다. 소주나 남경이나 뭐 지척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미 일본에 점령한 다음이고 한 2, 3년 뒤죠. 그러면 뭐 한국에서 5.18 2, 3년 뒤에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데 그때 모두 그런 걸 의식한 진짜. 모든 걸 그 5.18을 의식한 대중음악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곡들도 많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란 말은 그렇고 나중에 반성할 수는 있죠. 근데 당시에 그게 현실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도리는 없죠. 욕먹을 얘기인가? 지워주세요.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가야죠. 안 들었나요? 아직? 예. 자, 그러면 네, 남경야곡. 가수 설명 안 했는데 가수 정보도 없고요. 위에잉이라고. 뭐 이름은 알려드려야죠. 예, 위에잉인데 제가 이거를 대만어 발음 찾아봤는데 꽈잉이래요. 꽈잉. 그래서 이거는 저의 능력 밖이다. 그래서 가사에 무슨 은유가 들어있는지 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사에는 한자를 읽으면은 뭐 약간 그 주관 술집 한국말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아마도 난징 대학살을 한탄하면서 술을 먹은 게 아닐까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또 일본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상하이 브루스입니다. 그러니까 1939년에 발표된 곡인데 이 시점이면은 앞서 계속 나왔지만은 중일전쟁 이후고 예. 일본이 상해를 장악하고 있던 조개지까지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시점에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이 상하이 브루스는 전쟁 시기에 나온 노래이긴 한데 노래 자체에서 그런 색채가 묻어나지는 사실 않아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1930년대 말에 일본에서 상해라는 이 국제 도시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유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노래들이 다 일률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곡은 정말 군국가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상해 브루스처럼 그러니까 상해라는
국제 도시의 어떤 그 뒷골목의 뭐 아련한 애수랄까 정말 브루스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묘사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트곡이라서 선곡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 시기의 상해라는 공간을 묘사하는 방식은 일본에서도 다층적이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준비를 했고요. 그 앞서 지난 시간에 그 재즈, 동아시아 재즈 때 들었던 그 디크 미네라는 가수 기억나실 겁니다. 디크 미네. 예, 다이나라는 노래를 그때 들었는데 이런 상해 브루스 같은 곡도 넓게 보면은 약간 재즈적인 곡, 그러니까 블루스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뭐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1939년까지는 그래도 이런 노래가 브루스가 일본식 브루스가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유통이 되던 시기였고요. 이게 몇 년 더 지나면은 이것조차도 어려워진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따른 어떤 그 통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살짝 가미해서 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일본에서 히트한 많은 곡들이 그랬던 것처럼 번안곡이 또 조선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노래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러면은 상해 브루스를 조선식으로. 그냥 뭐 상해 블루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서울 브루스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래 상해 브루스에는 가든 브릿지가 나오는데 서울 브루스에는 제3한강교 하고다공원이 나옵니다. 제3한강교는 아직 없으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광교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일단 디크미네의 노래 뭐 상해 브루스를 한번 뭐 들어보시죠 또.涙ぐんでる上海の夢のスマホの街の日ピラの花散る今宵は君を思い出す何にも言わずに別れたね君と僕ガーデンブリッジ誰と見る青い月悲しいブルースになぜか忘れぬ面影波よ荒れるな鳩場の月もえとなんで二度とは会えない別れたらの瞳思いは乱れる上海の月の下국제도시의 어떤 그 낭만
예, 페이소스. 뭐 이런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브루스라는 네. 이런 형태의 음악은 어쨌든 동아시아에서는 신식 음악이었거든요. 예, 같은 예. 뭐 이런 유행가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와 잘 어울리죠. 네. 왠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상하이에 있는 한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그 아나키스트가 떠오르고. 예, 그 상하이가 보통은 프랑스 조개지나 국제 공동조개인가요? 예. 그 두 개를 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쪽에 예. 그 일본인 거주 지역이 있었죠. 그 홍코 예. 공원에. 예. 근데 그게 뭐 식민주의적인 그런 건데 거기로 일본인 재즈맨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역사가 쭉 기록된 게 있는데 근데 일본어로 혼바란 말이 있거든요. 혼바. 그러니까 본장. 예. 그러니까 여기가 본바닥. 본바닥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연주하는 일본인조차도 재즈의 본바닥은 여기다. 상해다. 네. 상해다. 물론 그래서 미국이긴 한데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혼바는 여기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그 상하이에서 클럽에 가면은 중국인, 일본인 말고, 그러니까 뭐 미국인도 소수지만 미국인도 있었고, 러시아인, 필리핀인, 기타 유럽인들 밴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 거기 가서 말하자면 좀 배웠다라는 느낌이 강하겠죠. 보고 배우기도 하고, 물론 일본인들이 연주하는 그런 클럽도 홍콩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좀 치료하고 일본 돌아와서 편곡도 하고 자기 연주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0년대는 뭐 또 그 전쟁이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군대 관련된 음악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파견되는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조선인도 거기도 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스토리를 좀 뭐 글로 쓴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저번 시간에 일단 하얼빈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하얼빈이 좀 이렇게 쇠퇴를 하니까 번성했다가 예. 거기 만주국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서 별로 버티기 힘드니까 내려오고 결국은 가장 정착하기 좋은 곳은 상하이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상하이 음악대학 같은데 교수들이 다 러시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수도 하고 학장이 안 그랬겠지만 밤에는 그러고 그래서 한국에 좀 유명하신 음악인들 중에 예. 뭐 실명 언급하면 안 되겠다. 많은 음악인들이 실명 언급해도 됩니다. 만주 예. 그런 데서 예. 러시아인들과 어울려서 음악하다 오신 분들 많아요. 현인 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인 씨가 얘기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상하이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상하이 사다가 또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상하이에서 음악하다가 한국 왔다. 예. 요즘으로 치면 뭐 줄리어드. 클래식은 줄리어드, 대중음악은 버클리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 음악적 한 급 높은 데서 저번에 어떤 음악이 하나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재즈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 군데 중에 하나였다. 하나가 일본, 도쿄, 오사카겠죠. 또 하나가 만주, 하얼빈이고요. 또 하나가 상하이. 세 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럼 이제 41년에 진주만 폭격한 이후에는 재즈 블루스 싹 죽었겠네요. 그게 좀 복잡한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건 다음 곡 들으면서 또 더 하고요. 그다음에 요 조선인들이 상하이에서 뭐 했는가는 저보다는 이준희 선생이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곡 관련돼 들으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노래도 들었고 대만 노래도 음질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하나 들었으니까 이제 조선 노래 순서가 됐죠. 그 45년 이전에 발표된 유행가 중에서 상해가 뭐 제목이나 가사에 등장하는 노래를 뽑으면 한 몇 곡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25곡 봅니다. 뭐 근사치라고. 예. 그러니까 CD 한 장 분량이 딱 나오겠더라고요. 대충. 그러니까 20곡 전후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의 제 숫자 감각으로 얘기한 거고. 예.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조선 제1의 도시는 경성이고 서울이고 제2의 도시는 어디였죠? 그 당시 부산 아니에요? 인천? 평양. 조선 전체로. 너무 지금 대한민국 중심 사고를 했습니다. 남한 중심적인 사고를 했는데 어쨌든 제2의 도시가 평양인데 평양 노래보다 상해 노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해라는 곳이 뭐 지금은 이제 친숙하지만 한동안은 이 한중 수교 이전에는 약간 그 상해는 뭔가 좀 실제로 금단이었으니까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더 친숙한 후대보다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래서 노래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노래는 안개 낀 상해라는 곡이거든요. 장충당 공원으로 축소됐네요. 상상력이. 안개 꼈으면 무조건 장충당 공원 아닙니까? 너무 줄어들었네. 너무 낯선데요, 제목이. 근데 이 곡은 그 남인수의 노래고 이제 찰떡 콤비인 박시춘 작곡인데 여기서 이제 박시춘이라는 작곡가의 어떤 그 탁월한 기능적인 솜씨가 참 드러나는 게 웬만한 중국 작곡가의 곡보다 더 중국스럽게 만든 거예요. 딱 들으면은 가사 무시하고 이걸 만약에 서양인, 미국 사람, 유럽 사람한테 들려주면 이게 어느 나라 노래 같아 하면은 100% 중국 노래, 차이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조선 노래거든요. 일단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들으면서. 상하이 눈물의 상하이 안개 낀 우승로에 붉은 불 푸른 불이 눈물 속에 흐린다 피었다시 들어진 눈물의 파래포 반도의 조각살 외로이 우는 눈물의 상하이 눈물의 상하이 상하이 안개 낀 상하이 밤 깊은 스마로에 붉은 술 푸른 술이 물결치는 밤이여 스텝도 흐트러진 흘러온 여자다 저 멀리 호금이 석을 피우는 안개 낀 상하이 안개 낀 상하이 상하이 흘러온 상하이 부두의 마도로스 붉은 꿈 푸른 꿈에 그 옛님이 생각나 내 사랑 내 고향도 내던진 여자다 해저문 황소강 장구가 간다 흘러온 상하이 흘러온 상하이 박시춘 작곡 1939년작 남인수 노래 안개 낀 상해였습니다. 네. 약간 그 남인수 선생이
노래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신 것 같은 좀 느낌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 노래는 그러면은 누가 불렀어요? 김정구 노래였으면 더 어울렸을까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처럼? 제가 뭐 그렇게까지 잘 알진 못하고요. 그냥 처음 들은 느낌이 약간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형적인 남인수 스타일은 일단 아니에요. 정말. 이런 노래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버겁다, 낯설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하여간 이 상해라는 도시는 이렇게 많은 노래에 조선 유행가의 소재도 됐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넘어왔습니다만은 많은 조선인 대중음악가들이 그러니까 많다는 거는 뭐 수백 수천 명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수십 단위에서는 많은 조선인 음악가들이 실제 음악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현인. 그렇죠. 그분은 이 시기에 최말기 45년, 46년 그 어간에 이제 상해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즈 밴드라고 하는 그 코리안 재즈 밴드가 28년에 만들어지는데 28년에 코리안 재즈 밴드라는 밴드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코리안 재즈 밴드가 녹음을 남겼으면은 당연히 동아시아 그 재즈 할 때 1번으로 선곡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공연은 많이 했는데 녹음이 없어요. 돈이 없었구나. 아니요. 이 코리안 재즈 밴드의 리더가 백명곤이라는 당시 재벌 3세입니다. 돈이 넘쳐났던 분입니다. 왜 음반 작업을 안 했을까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 백명곤이 코리안 재즈 밴드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대표팀을 이끌고 상해에 가서 중국 팀이랑 이제 원정 경기를 해요. 간 김에 이분이 또 음악도 그러니까 한량이에요, 정말. 그래서 간 김에 각종 고가의 악기를 재즈 악기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귀국을 하는데 그걸로 이제 코리안 재즈 밴드 활동이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조선의 대중음악은 이 상하이라는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코리안 재즈 밴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레퍼토리를 이렇게 연주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글로는 남아 있는데 예컨대 어떤 곡목은 적혀 있는데 같은 곡이라도 그거를 재즈스럽게 연주하느냐 아니냐는 들어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아쉽긴 한데 녹음은 어쨌든 없습니다. 이 백명곤이라는 분이 백만장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부를 일군. 뭐 이렇게 독립자금 됐다는 기록은 없습니까? 기생이랑 놀다가 이빨 부러뜨렸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기생이랑 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맥주병을 집어던져서 그럼 탕하네요. 뭐 진짜 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독일 유학도 하고 일본 유학도 하고 뭐 하여튼 할 거 다 하고 살았던 분인데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 그 음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직 발견되기 전인 건가요? 아예 없다고 봅니다. 뭐 기록 자체가 없다. 기록은 있고 음반이 없으면 발견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발견된다. 그러면 대박이네요.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주석 다실 거 없습니까, 우리 신 선생님? 네, 저는 빨리 넘어가고. 다음 곡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곡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 이거를 굿바이라고 해야 되나요? 굿바이죠. 아니 근데 중국 노래인데. 아니 뜻은 굿바이라고. 그렇죠. 뜻은 굿바이인데 하여튼 사사는 이제 노래 속에 상정된 사람 이름이고 사사 짜이회바. 짜이회바. 다시 또 만나요. 그런 뜻이죠. 짜이회바인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신현준 선생님의 강력 추천으로 이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들어보니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요즘은 틈날 때마다 가끔씩 그냥 듣는 노래가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듣겠습니다.早晨的鸟儿
자, 이 노래는 누가 부른 거고 곡 소개 좀 해주시죠. 41년에 음반이 나왔고요. 예. 근데 그 상하이 할 얘기가 많은데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먼저 할 얘기는 예. 41년 이후로부터 45년까지 상하이는 다른 동아시아 모든 곳에서 음반 제작에 침체했는데 네. 상하이는 줄줄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공간이었어요. 근데 일본 점령 하인데 네. 그때가 오히려 명곡이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건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방치고 오히려 권장이라고 역으로 그럴 수도 역으로 그냥 풍선 아닌가요? 딴 데서 못하니까 일로 다. 그리고 흡수돼서 상하이라는 곳은 특수하게 우리는 상하이라는 곳을 특수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시아의 평화가 이것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데가 침체했으니까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상하이의 그때 이런 노래의 장르를 뒤에 시대곡으로 총칭을 하는데 시대곡. 시대란 말은 이렇게 뉴욕 타임즈, 더 타임즈 그러면 그냥 첨단의 시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시대의 곡이다. 곡은 뭐 곡이고 시대곡의 그 페이스 얼굴은 7대 가후, 7대 가성 이렇게 불러요. 노래의 여왕. 네. 그리고 한번 들었던 그 하일군 제레 들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약간 편곡이 좀 예스러운데 그 곡 부른 주선 이 넘버 원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노래 부른 바이홍 공동 넘버 원이다 생각을 하는데 주선이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주선을 되게 애틋하게 사람들이 추억을 해서 주선을 더 많이 언급하는데 바이홍이 굉장히 뛰어난 가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언급할 거는 여성 나이는 비밀이지만 7대 가후 나이가 한 사람 제외하고 1920년생 밑이에요. 한 분 제외하고는 20년, 21년, 22년생들인데 이제까지 우리 들었던 뭐 대만, 일본, 조선, 대만의 그 디바들은 1910년대생들이에요. 이난영 선생님이 1916년생이고 장세영 선생님이 22년생이죠. 그건 21년생이네. 장세영 선생님이랑 비슷한 세대들인데 되게 젊은 가수예요. 40년에 딱 20살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가수고 그 화려했던 40년대 전반기를 수놓았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작곡가로 그냥 상하이 4인방 혹은 5인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냐. 그때 상하이에 체류하던 핫도리 료이치가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기랑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었던 4인방 혹은 5인방. 그중에 너무 많으니까 두 명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 하나는 리진광. 그 저번에 몇 번 얘기했던 리진 후이의 동생. 동생 핫도리 료이치와 동갑인 1907년생이에요. 두 번째가 천거신, 그러니까 한국 발음으로 진가신. 근데 진가신 영화 감독 있죠, 홍콩에. 있죠, 천민밀. 네, 근데 뭐 다른 분이고. 근데 이분이 정말 천재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분이 아닐까 싶은데 조선의 천재 김혜성 선생은 1911년생이죠. 이분은 14년생. 네. 근데 뭐 스타일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재즈에 바탕한 작곡을 보여주는 말이 길어지네요. 이 곡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나머지는 떠오르면 더 하고요. 근데 이 영화 근데 대부분의 세 번째 그 상하이 대부분의 곡들 특징이 영화 주제곡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그냥 시스템이 그래요. 영화 만들고 거기 주제곡 나오고 영화도 흥행하고 음반도 팔고 이렇게 딱 그냥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죠? 타이인, 타이업 이렇게 연계돼서 그래서 또 배우가 가수를 겸하기도 하고 가수가 배우를 겸하기도 하고 여배우 겸 여가수 이게 딱 그 결합된 거고 요 바이홍은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주선 비슷하게 그 이진후이 밑에서 명월 가무 다니니 신화 가무 다니니 성장해 왔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만주족이에요. 그리고 황실과 또 관계도 있고 그러면 스토리가 되게
더 훨씬 많은데 여기서 다 하기엔 좀 더 많아요. 그거는 제가 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나올 책을 참고해 주시기 쓸 책을 되고 네. 근데 하나 이 곡은 어떻게 보면 두 박자 팍스트롯 같기도 하고 저번에 얘기했던 팍스트롯 네 박자 스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언급한 천거신의 곡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작사도 했어요, 직접. 작사도 했고, 그다음에 영화 주제곡인데 영화 제목이 중요해요. 제가 까먹었다. 이 고도춘추예요. 고도춘추. 아까 상하이가 고도 그랬었죠. 네. 고도춘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41년이잖아요. 네. 일본이 상하이 조계지까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상하이 조계지에서의 그 귀족적이었던 상하이 사람 중산층들의 생활. 그래서 그때 이거는 역사에 나온 거라서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상하이 그때 상황을 상하이의 기형적 번영 불러요. 기형적 번영. 그러니까 모든 게 상하이를 몰려드는 거예요. 37년 오히려 일본 점령하인데 그 전에도 물론 번영했지만 더 번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중국 전역으로 보면은 모든 인민들이 전쟁통에 고생을 하는데 상해에 돈 많은 것들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명 이후에 더 고초를 겪은 그런 면도 있어요. 이 노래를 만든 천거신이 꿈속의 사랑 원작자입니까? 맞습니다. 사랑해선 안 돼. 그러니까요. 저의 노래방 애창곡이거든요. 꿈속의 사랑. 근데 그 곡 원곡은 우리 안 틀었죠. 그 아쉽겠지만은 뺐습니다. 선곡을 안 했죠. 그거 부르신 분 언급하고 싶은데 꽁추샤. 근데 1918년생이고요. 근데 그 곡은 탱고예요. 탱고. 현인 선생의 이 편곡 버전과는 조금 다르죠. 탱고고 요 곡은 스윙이라 할 수 있고. 그 원곡은 제가 꿈속의 사랑 좋아해서 제가 찾아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현인 방송 때 살짝 거기로 그때 같이 앞에 살짝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곡을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다 하고 이제 꿈속의 사랑을 탕웨이 버전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 같은 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데서는 하나만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은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 아울러서 들으면은 동아시아 대중음악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레코딩으로 노래에 편곡된 사운드에 나오는 탱고, 룸바, 스윙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대에서 연주된 것들의 사실은 굉장히 일부만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거기서는 이렇게 정말 찐으로 그러니까 춤추는 것과 더불어서 온갖 각종 음악이 연주됐었다라는 것이 훨씬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저만의 상상일까요? 근데 영화에서 그렇게 재현하잖아요. 영화 보면. 그리고 레코딩과는 무대에서는 레코딩대로 연주를 안 했다는 증언이 그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레코딩은 좀 더 이제 뭐 가정에서 듣고 이런 거니까 절제되게 편곡하고 연주해야 되는 게 또 그쪽의 룰이고요. 아무튼 뭐 이 곡은 그렇고요. 다음 곡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마지막 곡입니다, 벌써. 우리 시리즈의 대단원의 마지막 곡.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마지막은 이 노래로 할 거다. 이 노래로 할 거다. 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몇 번씩 얘기가 나왔죠. 이거 좀 이번에 조금 할게요. 많이 준비한 얘기 했는데 전시상하이 37년부터 45년까지 8년이고요. 4년 4년 나눠볼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조계지까지. 근데 무스잉하고 리나오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친일파예요. 근데 소설가이기도 하고 무스잉 아마 목시영일 거예요. 중국 문화 전공하는 사람들을 제가 둘러싸여 있어서 중국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친일파 영화 친일파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또 무스잉이라는 사람은 상하이 폭스트롯이라는 그런 소설을 쓰는데 상하이 후부 그러니까 여우 스텝 춤 호보우 그게 이제 상하이가 진짜 얼마나 진짜 마도인가를 정말 잘 묘사한 근데 친일파인데 일본 점령 이후에 영화사를 만들어요. 근데 40년에 국민당에서 암살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아마 이 사람들 암살은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 암살 얘기지만 새끼가 있죠 그때. 그때 얘기인데 제가 이게 왜 했냐면 근데 일본이 이제 점령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든 영화사나 이런 걸 영화사도 있고 그런데 일본의 정책에 협력한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보니까 그냥 아예 국창 영화사를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만든 영화사들이 까먹으실 테니까 그냥 약자만 얘기하면 네. 중련 화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화 연합 무슨 공사 뭐 중화 뭐 전형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쭉 국책 영화들을 내는데 천거신 이분이 그 중에서 치명적인 곡을 하나 써요. 네. 대동아 어쩌고 행진곡. 그게 뒤에 불행한 최후를 맞는 꿈속의 사랑 원작자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대륙에 남았는데 하여튼 뭐 올해 뭐 50년대 말에 그 반우파투쟁 때 고초 닿기 시작해서 60년대 초에 젊은 그렇죠. 나이에 뭐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까요. 그래도 사형을 당한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문혁 심신이 미약해져서 문혁 전에 돌아가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 일본인 친구라고 하지는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선배 학자가 있는데 이분 주장이 있어요. 이 천거신이라는 분이랑 다른 어떤 작곡가 다른 한 분이 사실은 국민당 요원이었다. 그래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 처형당한 것도 이유는 다른 것이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일본 대 중국 대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다 뭐 항일과 친일 이게 다 뒤섞여 있는 복잡한 건데 뭐 국민당 소속으로 비밀 스파이여서 항일 투쟁을 했다 그래도 대륙에 남았다면서요. 네. 네, 마오쩌둥 형이 가만 안 놔두죠. 글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동아시아 유행가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상하이의 대중음악 그 공간 상하이라는 상해라는 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현실화되었던 곳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마도네요, 마도. 네, 정말로.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가 제 느낌입니다. 저도 진짜 의식의 흐름으로 지금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데 한 소절만 불러도 됩니까? 네. 마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필의 노래죠? 마도요. 천거신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런 노래 중에 그 영어 제목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Rose Rose I Love You라는 곡이 영어로 번안돼서 빌보드 차트에 3등까지 했어요. 몇 년? 5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프랭키 레인이라는 당시 유명한 가수 있어요. 근데 그 원래 40년대 곡이었는데 영어로 번안돼서 50년대 히트곡이 됩니다. 야, 천거신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래서 좀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하는 분인데 마지막에 나와서 핫도리 루이치나 고가 마사오는 이제 입력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다 보면은 다 정이 가는 노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곡으로 가겠습니다. 끝곡은 정말 유명한 노래거든요. 뭐 저희가 소개를 안 드려도 나 이 노래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난펑 최일라의 칭량. 나난펑 뭐 저거 하는데 등려군 노래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등려군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등려군의 노래일 수는 없는 거고 바로 리샹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1944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44년이면 조선에서는 유행가가 아예 음반이 나오지 않던 시기거든요. 음반 제작이 아예 중단된 시기인데 상해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하여튼 의미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였는데 이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그 리진후의 동생
예, 리진광이 이 야래향을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7대 가후에 역시 일본인이었지만은 물론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은 어쨌든 이 리샹난이 노래를 했고, 그러니까 이 상해의 마지막 어떤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곡이어서 이제 저희도 네. 마지막 선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만 중요한지 몰라도 리샹란이 그 만영 네. 만주 영화 협회에 있다가 이때쯤엔 만영의 스타였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계약을 하지 않고 상해로 와요. 그리고 우리 몇 번 얘기했던 그 100대 창편 네. 얘기했었나요? 네. 그 EMI 산하라기 위해서 EMI죠 그냥 그 상하이에 있는 100대 만주의 100락에서 상해의 100대로 이렇게 이적해 와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국책 영화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싶어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거의 비슷한 역할만 반복하고 뭐 이미 관에 들어가셨으니까 물어볼 길은 없긴 한데 가능성 있는 얘기이긴 하죠 또. 예. 그리고 그 뭔가 그때는 약간 리샹 아까 들어봤지만 그건 성악가 같이 부르잖아요. 네. 이 곡은 좀 유행가 같이 부릅니다. 예. 예. 그래서 더 히트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막 그 좀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44, 45년에 아까 바이홍도 그렇고 리샹난도 그렇고 독창회라는 거래요. 리사이틀. 성악가도 아닌데 네. 예. 그 독창회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뭐 박향님 독창에도 있었는데.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공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가수 공연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연합 공연 아니면 악극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물론 뭐 게스트가 있었겠고 뭐 그렇겠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계속 나왔던 핫도리 료이치하고 천거신하고 리진광하고 같이 음악을 이제 뭐죠 이렇게 뭐 편곡도 하고 그다음에 지휘도 하고 이런 것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는 해석이 필요한데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왔을 때 리진광이 핫도리 료이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저희 마지막 멘트. 이게 전부 다가 아닐까. 하지만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세상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마음 놓고 우리 음악을 함께 펼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두 사람 못 만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하여튼 이 마지막 곡 야래향 같은 경우는 진짜로 동아시아 전체 우리가 쭉 들어왔던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음반으로 제작해 발표된 유행가 뭐 수만 곡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딱 하나를 만약에 꼽자면은 네.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 노래 야래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나도 이 곡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자, 그러면 8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 대중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역사도 이렇게 좀 훑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야래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저희 댓글에도 달렸는데 책이 언제 나오냐. 네,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네, 언제 나옵니까, 책? 그래도 일보 진전한 셈 아닌가요? 최근에? 네, 뭐 내년 초에 일단 한 권은 나옵니다. 전 2권짜리 책인가요? 전 몇 권일지 아직 모르겠고. 근데 45년까지 선을 긋는 걸로 보면은 네. 뭐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권이 아니 뭐 몇 권인지 모른다고 하신 거는 이제 계속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실 계획이 하시고 계신 거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미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대중음악이 45년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도 그 이전 시기 못지않게 파란 곡절이 많은 동아시아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음악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박차를 가해서 빨리 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8회에 걸쳐서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김세호 PD 어땠습니까? 모든 곡이 한 90% 이상 거의 100% 가까운 노래가 사실 처음 듣는 노래이고 네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호기심도 많이 생겼고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요즘을 얘기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얘기. 실제로 동아시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삶과 이런 생각은 어땠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뭔가 이게 이제 말로서의 그냥 추상과 관념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평화에 대해서 나아가는 부분들 좀 제가 너무 좀 진지하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좀 저한테는 조금 되는 것도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기획이었고 좋은 방송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뭐 그대로 이어보자면은 동아시아 어쨌든 뭐 붙어 있으니까 뭐 서로 그야말로 쌩까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동아시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요즘은 이제 주로 경제 문제잖아요. 돈 문제. 근데 경제보다는 음악이 훨씬 평화라는 단어와 훨씬 가까운 존재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음악, 동아시아 유행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어떤 필요, 당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를 위해선 그리고 상대를 잘 알아야죠. 상대를 이해해야 평화의 기반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라는 노래 가사처럼 살면은 평화가 잘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을 좀 윤석열이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신현준 선생님은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을 감화시킨 말이 누구나 음악을 들고 즐기면 즐길 때 변방은 없고 모두가 중심에 있게 그렇죠. 된다. 네. 그때 감동받았는데 까먹었어요. 또 새롭네요. 지금 할 말은요. 동아시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싸우게 되고 음악을 들으면 화해하게 되고 평화가 온다. 끝입니다. 우리 신현준 선생님. 네. 진짜. 왜냐하면 가사가 안 들리거든요. 지금 말씀은 아시아 평화를 얘기했던 안중근 의사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진도 따라가기에 벅찼고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빠지고 뭐 그랬지만 어찌됐건 전반적인 윤곽 그리고 또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또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얽혀있는 나라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좀 어렴풋하게나마 조금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의도로 말하긴 그런데 사실 저희 더 큰 야심은 뭐 이렇게 정치나 경제로 얘기하는 역사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역사보다 이렇게 대중문화, 그쪽 대중음악으로의 시각으로 보는 역사로 보면 좀 다른 게 보이지 않느냐. 사실은 저의 원대한 야심은 그거거든요. 우리 선생님의 원대한 야심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제가 제대로 구현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어느 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옳습니다. 근데 약간 거시적으로 뭐 정치, 경제 이렇게 사회 크게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지배적, 주류적이잖아요. 과잉이죠. 이념적.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냥 대중문화, 대중음악으로 보면은 좀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게 그러면은 뭔가 좀 더 풍부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우리도 돌아보게 되고 좀 그런 게 저의 의도였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혹시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야래양, 리샹난의 야래양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준 선생님 또 새로운 기획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快醒了，那夜莺啼声齐唱，雨下的花。